자, 2014년 우리 2회 기출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는 이제 2014년 2회, 그 다음에 3회, 그 다음에 2015년, 그죠? 올해죠. 이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기출문제를 최근 3개년간에 이제 3번, 3회죠, 그죠? 기출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실게. 작년이죠. 2014년 7월 2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제2회 유통관리사. 자, 제1 과목 유통, 물류, 일반관리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계산 문제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회사 대안의 경제적 주문량 EOQ라는 게 있죠. 자, 오늘 EOQ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의 뭐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EOQ를 물어보는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EOQ라는 자체 경제적 주문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EOQ는 자, 식을 항상 제가 암기라서 하기 시작했죠. 자, 2 곱하기 주문 비용입니다. 주문 비용에다가 연간 총 수요량, 연간 총 수요량이 올라가고, 자,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죠.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시켜 볼까요? 자, 주문 비용이 어떻게 돼요? 5원이죠. 주문 비용이 5원이고. 연간 총 우리가 수요량이 5,000개입니다. 5,000개. 단위는 그냥 5하고 5천만 할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다시 5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건 루트 만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은 이제 루트만은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자, 우리가 10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EOQ는 100이다.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계산 문제가 나왔죠. 첫 번부터.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자, 기업이 구매를 할 때 가져야 할 목표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자, 일단 답을 볼게요. 답은 정답은 5번이거든요. 자, 5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전체 최적화가 아닌 부분 최적화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자, 조직은 개개의 개체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를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특정 조직의 부분 최적화보다는 전사적 관점에서 전체 최적화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틀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1번 내부 고객의 생산 요청 상황을 또 지원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고품질 공급 기반을 개발 관리한다. 적절한 구매 당담자 선정 및 전문 교육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케팅, 생산, 엔지니어링, 기술, 재무부서 등 타 기능 부서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 틀린 거 없습니다. 5번만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유통용로 전략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할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선택적 유통용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선택적은 제가 야매로 선이니까 선매품이었죠. 선택적은 이 일정 시장을 몇 개의 선택된 유통업체에 제한합니다. 판매를 시키는 전략을 의미하므로 이에는 우리가 기금속, 고가품 등의 전문품이 아닌 주로 의류품이나 자동차 등의 선매품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택적 유통 경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개방적 유통 경로와 전속적 유통 경로의 중간 형태죠.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는 소매점을 선별해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의류나 가구, 가전제품 등에 적용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기금속이나 고가, 자 우리가 기금속이나 고가품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품이기 때문에 이건 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속조 유통경로죠. 그래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저렇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항상 선택과 전문, 전속, 그 다음에 개방적이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범위 결정과 관련돼서 전략은 개방적, 전속적, 선택적,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길이는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수요 특성, 공급 특성, 유통 비용 구조 등의 영향을 받고요. 자, 개방적 유통은 어때요? 제품의 노출 극대화가 일어나는 편의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품점은 개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적 유통은 제품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경로 구성원들의 동기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매업태는 무엇이냐? 대개 한 가지 또는 한정적 소수 상품군을 깊게 취급하며 선택폭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으로 진열한다.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매장 면적의 대형화로 저가 지역에 점포를 설치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카탈로그 킬러요. 카탈로그 킬러.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 킬러는 제품 분야별 전문 매장, 그 다음에 기존의 종합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한계열 품목군을 선택, 해당 제품만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이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이 여러 상품을 한 곳에 판매하는 종합유통 방식과는 달리 대형 매장에서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는 전문 할인점입니다. 특정 품목을 취급해서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죠. 문구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토이저러스, 사무용품 전문 매장인 오피스 데포, 가정용품 전문 매장인 홈데포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 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거의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자, 유통 경로의 구성원 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발생하는 파워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반사적 힘이라는 건 없어요. 반사적 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의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파워는 보상적 힘, 정보적 힘, 강압적 힘, 전문적 힘은 들어가는데 반사적 힘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에 대한 것은 영향력 행사에 수긍할 경우 물질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 우리가 뭐 정보적 힘, 강압적은 뭐예요? 영향력 행사에 따르지 않을 때 처벌 제재를 이제 가할 수 있는 능력이고, 뭐 전문력은 뭐예요? 전문력은 상대방이 중요하게 인식한 우수한 지식이나 경험 혹은 정보 능력이죠. 이 파워에는 반사적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건 좀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6번 갑니다. 소매상의 주요 기능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1, 2, 4, 5번은 제조업자를 위해 소매상이 수행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소매상의 주요 기능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 제공이나 할부 판매를 통해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1, 2, 4, 5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를 위한 소매상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시장 확대 기능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주고, 재고 유지 기능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해주고, 정보 제공 기능으로 사전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기능으로 점포 내 포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문 처리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소비자를 위해 소매상 수행하는 거냐, 제조업자를 위해 소매상을 수행하는 거냐.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간혹 가다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하나 정도 표시해 주시고요. 7번 갑니다. 자, 수요 예측이 중요하죠. 수요 예측에서 사용되는 지수평할법으로 대한 설명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답부터 먼저 확인한다면 정답은 어떻게 돼요? 5번이 정답이죠. 지수평할법은 계산이 복잡하고 가중치 체계인 지수평할상 수의 변경이 어렵다. 자, 우리가 5번이 정답인데요. 이 지수평할법은 계산이 용이합니다. 기본수에 보시면 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적으므로 정규 예측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최근 수요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단순히 평화상수를 조정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평합법은 평균을 계산할 때 최근 수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쉽고 필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정규 예측 시스템에 가장 많이 이용이 돼요. 또한 최근 자료에 주는 가중치는 지수평화 상수를 변화시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지금 다 얘기했던 것들이 나온 거니까 그냥 한번 여기 읽어보시고 7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재고 회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8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거기다 이제 재고 회전율이라는 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리가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출고량이죠. 그러니까 또는 금액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요거랑 우리가 재고량을 봅니다. 자, 우리가 금액으로 또 따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재고량과 이 재고 회전율은 서로 반비례죠. 재고량이 많으면 회전율이 낮죠. 회전율이 높으면 재고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비례라는 것을 노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량과 재고 회전율은 서로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회전율은 재고의 평균 회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최소한의 재고량 및 최대 회전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재고량과 회전율은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그럼 회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재고의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회전율이 너무 낮으면 서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다한 재고량을 또 보유해서 보관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3번만 틀렸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거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 다른 질문 맞고 답만 확인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판매원이, 자, 일단 8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재고 회전율은 재고의 평균 회전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품절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빨빨 나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회전율이 낮으면 보관 비용이 또 증대된다. 재고 회전과 수요량은 서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판매원의 감정 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자, 이건 좀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출제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적객 업무나 단순한 전화 상담을 하는 판매원들은 감정 노동을 경험합니다. 노동이 없다라는 게 틀렸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노동자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감정 노동이 있다고 하셔야죠. 경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우리가 감정 노동은 업무상 그 요구되어지는 특정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일체의 감정 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동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감정 노동자는 은행 텔러, 간호사, 전화상담원, 대형마트 점원, 판매원 등은 대인 서비스를 주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다른 것들은 당연히 맞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인 접촉이 많은 판매원들이 감정 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선발 시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가산훈련을 통해서 대응력을 높여준다. 감정독이 심해지면 무력감, 또 권태,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무관심하거나 의욕이 없이 보이는 판매원들은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직무 재배치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출제됐던 문제죠. 4번 문제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으로 가시면, 자, 평가자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종업원을 평가하지만 그 항목은 일반적인 서술이나 특성보다는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행동과 사건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한 업종 평가 방법은, 자, 이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이 행동 기준 평정 척도법입니다. 4번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직무상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행동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해서 일반인이 쉽게 판단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인사평가의 방법 또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표준화된 평정 기준이 우리가 부족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발생하는 평점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행동 기준 평정 척도는 바람직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을 서술한 행위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기 때문에 기대 행위 척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 태도를 전통적인 평정 척도로 측정하면 아주 우수하다, 그냥 우수하다, 보통 불량, 아주 불량 등의 척도로 평가를 하겠죠. 반면에 행동 기준 평정 척도법은 근무 태도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사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행동 기준 평정 척도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밑 두 번째 보시면 높은 행동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행동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행동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제가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거죠. 우리 강의 시간에. 다음에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아시다시피 이 크로스 토킹입니다. 4번이죠. 아, 이거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창고에 도착한 제품이 재고로 보관되지 않고 바로 즉각 분배되어 출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보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빠른 수송 시스템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관에서 강의도 제가 하고 있지만 이 크로스 도킹이라는 것은 물류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 입고되는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관 단계에 제거하고 체류 시간을 줄여서 배송 기간 단축은 물론 우리가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창고나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바로 크로스토킹,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보관 및 피킹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키죠. 입고 및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에 긴밀한 동기를 필요한다. 이건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요. 자, 소매 조직을 설계할 경우 중앙 집권화의 이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중앙 집권화의 경우에는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 어려움이 따름도 지역 인력 시장에 대응에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지역 인력 시장에 대응에 효율적이다. 자, 요 3번은요, 오히려 지방 분권화에 대한 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지방 분권화. 분권화의 오히려 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중앙 집권화의 이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적은 관리자가 각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간접 비용이 줄어들고 회사는 공급자로부터 더 낮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고 표준화된 운영 방침으로 효율성이 증가한다. 기업 전체를 위해 가장 우수한 인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3번은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 분권화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자, 리더십에 대한 거요. 리더십 과업 지향적인 유형과 관계 지향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우리가 선호, 동료, 설문지를 개발한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누구냐면 피틀론,
피틀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피틀러는 상황 이론에 의하면 이 상황에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지휘 권력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호, 동료 설문지를 개발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피들러가 될 수가 있어요. 피들러가 이 리더십에 대한 상황 적합 모형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피들러는 이제 최소, 선호, 동료, 작업자, 뭐 LPC라고 하거든요. 그 척도를 개발해서 리더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LPC 척도를 가지고 리더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리더의 유효성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LPC 척도는 이제 과거 또는 현재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동료를 생각하면서 동료의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합산된 점수에 따라서 리더의 특성을 가업지향 리더와 관계지향 리더로 분류해요. 그래서 피들러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상황 적합 모형의 개념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대로 본다면 바로 피들러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입니다. 자, 13번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계약은 3번의 혼합 계약이고 완전 계약이며 평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자, 이 프랜차이즈 계약은요,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맹점은 경험이 없는 사업자들입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므로 이 불평등 당사자 간의 의존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경험 및 기술 등에 의존하며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른 의무를 또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이 독립한 상인 간의 계약으로서 우리가 영업 표지의 사용을 본질적 요소로 해서 가맹본부에 의한 계속적인 지도와 통제를 내용으로 유상의 혼합 계약을 할 수 있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평등 당사자간이 아니라 이 계약은 불평등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죠. 근데 프랜차이즈 정도는 여러분이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요새 출제가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1번 프랜차이저라고 불리는 모회사와 프랜차이즈인 개인이나 조직과의 계획관계라고 얘기했고요. 프랜차이저와 지가 틀립니다.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운영상 필요한 제도나 지원에 함께 면허상의 특권을 부여하죠. 4번 프랜차이즈 기본적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즈가 각각의 목표를 가진 독립적인 사업체들이면서도 마치 소비자들에게 동일 사업체 같은 이미지를 주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위험 부담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로 당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번이 좀 틀린 지문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도록 하죠. 15번. 자, 유통경로상 이해관계가 상충, 트레이드 오브를 많이 하겠죠. 되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중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이제 4번이라고 봐야 돼요. 4번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는 뭐 중간상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에 대한 시기적절한 보상, 그다음에 중간상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판매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들어가는데 판매 실적 기준의 최대화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경로상 경로 구성원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존하고 기능상 협력해야 하므로 판매 실적 기준의 최대화를 추구한다면 유통경로 구성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경로상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처럼 이렇게 박스를 쳐서 또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16번처럼 이제 이런 유형으로 다음 중 맞는 걸 찾아라,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16번서부터 다시 한번 적어보죠. 16번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중간상에 대한 상대적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상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바른 설명으로 모두 나열된 것은, 자, 1번 가.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된 중간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세로축으로 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나를 보시면 우리가 중간상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매출액 중 자사 제품의 순이익률을 가로축으로 한다? 우리가 아니죠. 중간상의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액 중 이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가로축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고, 그럼 나가 틀렸죠? 나가 정답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가가 맞겠죠. 가. 그 다음에 다. 각 원의 크기는 제조업자가 각 중간상에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한다도 맞습니다. 근데 라가 틀렸어요. 라도 틀렸다고 봐요. 우리가 공격적 투자는 맞는데 수학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방어 전략 들어가고요. 전략적 철수, 포기 전략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자체는 이제 좀 안 들어갑니다. 라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각 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제조 비용, 촉진 비용, 유통 비용, 순이익은 들어가죠. 그래서 맞는 것은 가다 마입니다. 가다 마. 그래서 얘는 정답이 우리가 1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상의 특정 제품군에서 매출 성장과 해당 제품군에 대한 중간상 매출액 중 자사 제품의 점유율이라는 것은 두 개의 차원상의 거래 중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토대로 각 중간상에 대한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이 중간상의 특정 제품군에서 매출 성장률과 그 제품에 대한 중간상 매출액 중 자사 제품의 점유율이죠. 점유율. 그래서 우리가 자사 제품의 순이익률이 아니라 점유율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두 개의 차원상에서 거래 중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토대로 각 중간상에 대한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기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라가 틀렸고요. 우리가 가, 다, 마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17번 갑니다. 조금 요건 16번이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시면, 자, 유통 경로를 설명하는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게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그 거래 비용은 유통 경로 시스템 구성원들 간의 합리적이고 정직한 행동 경향을 가정한다. 거래 비용은요, 거래 주체의 제한된 합리성, 조직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는 거래 주체의 기회주의적 행동, 소수의 거래자, 정보가 밀집한 상황하에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은 유통 경로 시스템의 구성원들 간에 어떤 합리적이고 정직한 행동 경향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주의적 행동 경향을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비용으로 인해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초래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십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거래 비용이란 거래들 간의 협상,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처리, 감시와 통제 비용 등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3번 거래 비용은 유통 경로 구조의 수직적 통합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이죠. 자, 얘는 또 효율성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또 시장 교환에서 가격 통제 메커니즘과 위계적 지배 구조의 권위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맞습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다른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등급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어 정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등급은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되어진 이질적인 제품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고, 수합이라는 것은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제품을 한 대에 모아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요. 분배라는 건 수합된 동질적인 제품을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단위로 나눈다는 거죠.
자, 구색하는 상호 연관성 있는 제품들을 일정한 구색을 갖춤으로써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1번이다. 자, 19번 갑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간상의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게 있게 돼 있죠. 자, 제가 PB하고 MB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 자기가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것은 이제 정답은 5번인데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PB하고 MB에 대해서 낸 거죠. 그러니까 P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 우유, 그죠? 홈플러스 우유, MB는 이제 남양 우유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간상의 전략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환경화에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요, 이 내셔널 브랜드 MB를 줄이고 프라이빗 브랜드 PB 비중을 증가시켜 상품 가격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 PB는 소매 유통기업들 간의 경쟁적 차별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빠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계와 제조업체의 협력 사례도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예로 이제 편의점 업계도 이 PB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5시 편의점을 가시도요, 그 자체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경우는 PB 개발 시 상품 개발 프로세스 부서와 제조업체 외부 전문가와의 팀을 구성해서 타사와 차별화된 PB를 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MB를 줄이고 PB를 늘리겠죠. 그죠? 그런 대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취급 상품의 그 종류를 재정비해서 재고 비용을 줄인다. 당연하죠. 무조건 비용을 줄여야 돼요. 생산성이 낮은 인력이나 시설을 선비하고 정보화를 통해서 이를 대체하고요. 운반, 무료 설치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줄이고 기존 상품들의 모델 사이즈 스타일을 또 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가 20번이 나왔는데요. 자, 인사고가의 오류 중 상관관계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보통 2번, 3번, 4번, 5번은 통계 분포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상관관계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현혹 효과와 논리적 오류예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것도 이제 종류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하나 표시하세요. 그래서 현혹 효과는 우리가 책의 교과서에도 있지만 고과자가 피고과자에게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 의해서 구체적인 차원에 따른 평가나 영향을 받거나 또는 고과자가 평가 차원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 4, 5는 통계 분포적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혹 효과가 정답이 되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 현혹 효과는 고과자가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함께 평가해 버리는 경향이에요. 즉 피국 고과자의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좋다면 다른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모든 것을 또 나빠 보이게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서 많이 또 일어나겠죠. 현혹 효과 제가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우리가 재무 분석 파트가 이제 우리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 들어왔습니다. 재무착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한 재무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재무 쪽이 들어오면은 이 자체를 좀 강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회전율이라는 것은 재무 비율에 들어가지 않죠. 재무 비율에 대한 구성 요소는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성장성 비율, 우리가 생산성 비율, 수익성 비율, 시장 가치 비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들 사이에 연간 비율을 계산해서 이를 표준 비율과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성과의 재무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비율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레버리지 비율이죠. 부채 비율하고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부채 비율은 안정성, 레버리지 비율이고, 활동상 비율은 뭐 총자산 회전율 같은 회전율이 잘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은 뭐 자기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성장성 비율이 매출액 증가율, 평균 회전율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것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최근의 경향은 재무 분석 쪽에서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의사결정과 위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부터 확인하면 우리가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위양은 의사결정의 질과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이나 공동의사결정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합으로 많이 의향되어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할 때 쉽게 변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형태로 의사결정 권한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이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독재적, 그러니까 상하 부하의 의견이나 제안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요. 협의적, 상사가 이제 부하의 의견이나 제안을 들은 후 단독으로 의사결정. 공동이라는 건 상사와 부하가 집단으로 만나서 토의하게 함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위양은 상사가 부하 개인에게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위양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2번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죠. 다른 것들은 뭐 위양이 가장 중요한 목적보다 효과적인 노동의 분업을 이루기 위한 거죠. 3번 부하에 대한 신뢰감의 결여, 업무 전반에 대해 경영자가 절대적인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위양이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위양은 현장의 상황이나 특성이 의사결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위양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MBO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MBO를 또 제가 강조했었죠. 자, 23번 갑니다. 자, 유통업체에서 성과 및 손익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아래의 재무적 분석 기법 중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비만 고려하여 분석한다는 특성 외에 다음 4가지 분석 기법 성격이 다른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DPP입니다. DPP는 직접 제품 이익, 그죠? 그래서 직접 제품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DPP입니다. 직접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품 이익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정한 공급자의 개별 품목 또는 재고관리단이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제품 이익은 유통경로상에서 발생되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모두 원가 계산에 반영해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경로대안의 제품 수익성, 직접 제품 이익을 평가해 직접 제품 이익이 가장 높은 경로대안을 선택하는 수익성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24번 갑니다. 자, 소매 기관들이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저비용 저가격으로 출발하여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비용 고가격으로 변질되어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태의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소매 차륜 이론,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때 우리가 그 소매 차륜 이론 또는 우리가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소매 시장에서 변하는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소매업자의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소매업자에 의해서 원래 형태의 소매업이 출현하게 되는 순환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인 소매상이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저마진을 저가격을 실현하면서 시장에 등장하지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형태의 우리가 소매상과 경쟁하고 고객의 추가적인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격 경쟁을 잃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적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전략적 저점으로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소매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소매 차륜 이론 또는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 이렇게 합니다. 차륜 이론이라고도 해도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나중에 기본서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나왔던 계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재무 정보와 다음과 같이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산 회전율은 그냥 여기 가벼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액을 그냥 총 자산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달러로 돼 있죠. 그래서 8만을 매출액, 순매출액이 있고 총 자산이 얼마예요? 4만이죠. 그래서 8만을 4만으로 나눠버리면 2가 되더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 별표를 표시를 안 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별표 표시를 한 쪽이 거의 다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류, 일반 관리도 여기 한번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서 강의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20일 단기 완성이 있으니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 테스트를 먼저 하고 25문제 끝났죠. 그래서 일반 물류 관리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뭘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제 해설 강의 들으시고 다시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 물류 일반 관리를 봤고요. 좀 쉬었다가 상권 분석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